이런 어이없는 이것도 날라갔네. 됐다.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서.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실리콘 얘기했고, 얘는 갈륨 알세나이드와 같은 3호족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엘로이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엘로이는요, 이 4족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뭐 나는 인디움하고 갈륨 관심이 있는데요. 이렇게 뜯어오고요. 오른쪽에서 나는 뭐 알세나이드하고 포스포러스 가지고 올까? 이렇게 뜯어요. 얘는 X만큼 넣고 얘는 1 빼기 X, 얘는 Y만큼 넣고 얘는 1 빼기 Y. 뭐 이렇게 마음대로 믹싱 막 섞는 거예요. 이런 걸 엘로이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라고 합니다. 뭐 반드시 이게 원소를 4개나 썼는데 꼭 4개만 써야 됩니까? 근데 5개 써도 되고요. 3개 써도 돼요. 뭐 나는 인디움, 갈륨, 알세나이드인데 알세나이드 1로 넣고 얘는 X, 얘는 1 빼기 X 이렇게 넣어야지 해도 됩니다. 실제 논문이나 뭐 물질은 0.3, 갈륨 0.7, 알세나이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숫자를 보고 저만큼 서로 비율을 정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재료구나인데요. 역시나 엘로이 반도체 재료는 SK 하이닉스에 가면 볼 일이 없습니다. 저런 건 이제 발광 그런 옵토 일렉트로닉스라고 하죠. 그 전기전자공학부에 아마 여러분도 4학년 때 여러 가지 수업을 이제 넓혀서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광전자공학이라고 한국말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면 반도체 수업은 맞아요. 근데 재료가 죄다 컴파운드 엘로이 계열들로 막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수업의 후반부쯤에는 P형 실리콘과 N형 실리콘을 만들어서 붙여서 이 내부에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깊이 있게 공부할 건데요. 광전자공학을 들어가 보면 P형 갈륨 알세나이드하고 N형 인디움 포스포러스를 붙입니다. 이런 접합은요. 헤테로지니어스 정션이라고 합니다. 이종 간의 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 물리 수업에서 배우고 앞으로 하이닉스에서 D램 낸드하고 관련된 주요 제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접합은요. 호모지니어스 정션입니다. 더 뭐 똑같은 걸 쓰진 않겠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정션이라는 건 같은 소재를 붙이는 접합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배우는 얘기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정션은 없고요. 호모지니어스한 정션만 공부할 겁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정션이 훨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잠시 차용을 하면 서로 다른 물질이면 밴드갭 에너지가 서로 달라서요. 그 둘을 붙여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괜찮습니다. 뒤에 다 공부하게 될 거니까요. 어쨌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그 원자 하나하나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데 이거 일반 화학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에너지가 어떻고 결합 에너지는 어떻고 오비탈의 에너지는 어떻고 다 뭐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으나 우리는 그 실리콘 결정 재료에서 그 꼭 필요한 것만 좀 제가 뜯어왔기 때문에 양자 화학이나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깊이 있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2학년 선배들은 그 얘기들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별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회사에 뭐 이렇게 자료를 봐도 또 대학원 다닐 때를 봐도 별로 반도체 이거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딱 뭐 지금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주는 이 정도만 알면 별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 아마 여기 학생들 많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거 해봤을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 1번은 첫 번째 궤도를 얘기하죠. 두 번째 숫자 2는 두 번째 궤도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주양자수, primary quantum number 이러면서 표현을 하는데요. 주양자수 2번에는 또 이 여기 안을 뜯어다 보면 궤도가 또 몇 개 더 있죠. 그런 거 이제 부양자수 해가지고 s 오비탈, 뭐 p 오비탈 이런 거 어깨너머로 들어봤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은 원자 번호가 여기 있죠. 14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연력이 전자 연력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만 잠깐 활용을 하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궤도에 첫 번째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는 2개 더하기 6개죠. 그 s 오비탈, p 오비탈에. 그래서 다 합쳐보면 2 더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10개입니다. 저 10개 전자는요, 앞으로 여러분이 메모리 반도체 칩이 저기 달나라에 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뜯겨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리콘 옆에 붙어서 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저 전자는 D램에 뭐 앞으로 메모리의 읽기 성능을 향상을 얼마를 하기 위해서 전류를 몇 암페어 늘렸다라는 얘기할 때 아무 상관없는 전자입니다. 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골 때립니다. 진짜 골 때리는데 골 때리는 이슈가 2019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탁 포장해가지고 대한항공 카고기에 실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쐈어요. 구글에서 받았는데 야, D램이 갑자기 불량이 나와. 엥? 우리 다 테스트해서 보냈는데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야, 너 비행기 갈 때 뭔 일 났냐? 벼락 맞았냐? 아니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다른 제품도 멀쩡한데요. 이상하네. 원래 컴퓨터 안 되면 뭐예요? 껐다 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전화해서 야, 껐다 켜봐. 야, PC는 껐다 켜도 되고 핸드폰을 껐다 켜도 되는데 서버를 껐다 키면 고객들한테 항의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미쳤니? 안 돼. 그래서 좀 사용 안 할 때 살짝 서버를 뜯어내갖고 정말 껐다 켜니까 해결이 돼요. 이상하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언론에도 나왔고요. 하이닉스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마이크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TID 이슈인데요. 토탈 아이오나이제이션 데미지입니다. 토탈 아이오나이제이션 데미지는 알겠죠. 뭔가 안 좋은 거죠. 해를 입은 건데 저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여기 하나과학관에도요. 내가 창가에 서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중성자를 많이 맡고 있을 것 같은데 1제곱센티미터에요. 중성자 50개씩 초당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중성자입니다. 근데 전혀 못 느끼죠. 그리고 그 중성자는 내 몸을 거의 100% 통과합니다. 99.9999%로 통과합니다. 아니 그래도 세포나 그 혈액이나 뚫는 거 아니. 아니 그거보다 더 장성하게 뚫고 간다고. 혈관도 뚫고. 근데 그놈들이요 워낙 작잖아요. 하나의 덩어리니까. 근데 D램, 낸드가 지금 10나노 이하까지 내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이런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여기 있는 이 궤도의 이 전자 하나를 뜯어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네. 그래서 뜯겨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뜯겨나가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빔에 의해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나 이런 전자회로 부품들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제일 간단한 아이디어는 포장 잘하면 되겠네.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로 포장하고 여러 개 감아가지고 D램 제품에 그 겉에 좀 두툼하게 포장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다 차단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뚫리니까 문제죠. 안 막아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뭐 내년에 2학년 되면 배우겠지만 트랜지스터의 그 게이트 영역에 밑에 깔리는 절연막, 인슐레이터의 두께를 좀 더 약간은 소폭 두껍게 하거나 여러 가지 공정 기법들, 뭐 수소 가스를 뭐 고압 환경에서 주입을 한다든지 하여튼 또 이게 엔지니어들이 해냈어요. 그거를 하여튼 똑똑해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에요. 이게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야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누군가의 어떤 모 소속 팀의 A 엔지니어가 제가 하니까 되던데요. 그놈이 이제 연말에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아가는 거예요. 회사에 기여한 걸 생각해봐요. 저 TID 이슈로 제품이 하이닉스 연간 매출액이 43조 원이거든요. 올해 43조 원 중에 D램이 한 90% 정도 거의 가져가요. 이익은 90%가 D램인데 매출은 60% 정도 될 겁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의 매출에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정말로 우리 회사의 목숨을 건져낸 일이잖아요. 그럼 뭐 몇 억을 연봉을 더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너무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 10번째 번호 있잖아요. 텐스 일렉트론까지는 무조건 양성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모든 얘기들이 다 없어집니다. 다 틀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아마 도핑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P형이 그냥 P형이 아니에요. N형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냥 전자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상상 이상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구상에서 설계한 집적회로 IC는 설계된 대로 워킹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저 실리콘 양성자 주변에 돌고 있는 N = 1, 2에 돌고 있는 2개, 8개, 총 10개의 전자가 자기 주인인 양성자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순간 별의별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사실은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저기 달나라에 쏘는 거, 화성에 쏘는 그런 인공위성 안에 들어가는 집적회로 시스템들에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그 마켓이 우주 항공 산업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뭐 별로 중요한 테마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건 뭐 됐네요. 요 정도 얘기하고 앞으로 얘기하지 말까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SK텔레콤이 또 5G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6G 기술이요. 아마 그 라이브 웨비나를 참여한 학생은 들어서 알 텐데 저게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통신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5G는 이렇게 빌딩 위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우는 방식이라면 뭐 LTE도 그랬고요. 6G부터는 이 빌딩에 이렇게 뭐 아니면 여기 안에 중계기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비행기보다 살짝 더 높은 수준의 인공위성을 지금 북미 대륙에 스타넷이라고 하죠. 월 99.99불 내면 한 달 가격인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다 떠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거예요. 스타넷이라고. 그 큰 그림이요. 자율주행차.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건 네 핸드폰이 뭐 와이파이가 잡히든 안 잡히든 나는 I don't care. 우리가 we provide all the services for your autonomous cars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도로에만 있어라. 다 돌릴게 이거예요. 그러면 음영지역은 5G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5G, 6G를 통합해서 앞으로 그런 시대를 지금 상상하고 있고 그러면 저게도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거 다 반도체 칩이잖아요. 그런데 D램 낸드 당연히 있겠지. SSD, 뭐 하드디스크 다 들어가요. 307kg에서 10kg 사이에 빔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D램 낸드에 또 어떤 영향이 올지. 그럼 거기 팔려면요.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는 하이닉스에 전화해서 야 우리의 제품 퀄리티는 이 정도야. 그 얘기를 하이닉스에만 전화하겠어요? 삼성, 마이크론 다 해요. 그런 다음에 납품할 수 있는 회사 거 먼저 사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6G 통신 시대가 뭐 먼 미래가 아니고요. 앞으로 한 5에서 10년 뒤에 열릴 텐데 그럴 때 반도체 칩 설계 기술, 들어가는 반도체 재료의 성능 뭐 이런 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합시다. 이런 강의 내용은 사실은 10년, 한 5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걸 상상하고 학생들한테 전달한 적이 없는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2022년이 되고 6G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칩 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게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재료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수업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있는 체외곽 전자 이 4개의 목숨을 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D램의 읽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읽기 전류량을 늘렸습니다. 뭐 얘기할 때 다 저 체외곽 전자 4개가 몇 개가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냐의 게임입니다. 체외곽 전자 4개입니다. 저걸 4개를 들고요. 뒤에 슬라이드에 보면 좀 화학이나 물리 시간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려봤는데요. 여기 14개 양성자가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도는 궤도에 보면 하나, 둘 전자 있습니다. 이게 그 주양자수 1번의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돌고 있는 여기가요. ES하고 EP 뭐 줄여서 이걸 혼성 오비탈, 하이브리드 오비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2 더하기 6이죠.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뭐 지워도 됩니다. 물론 6G 시대가 열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마지막 여기 3sp 혼성 궤도에 있는 게 1, 2, 3, 4 이 녀석입니다. 이 4개의 최외곽 전자가 앞으로 D램 낸드에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강의 자료를 보면 실리콘 원자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면 총 14개의 전자, 14번이니까. 근데 그 14개의 전자가 뭘 차지하고 있냐면 첫 번째 세계 에너지 레벨, 즉 주양자수 1, 2,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번, 2번 궤도에 안에 부궤도도 있죠. SP 궤도가 있는데 뭐 요 세 개 궤도는 10개의 전자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의 관심사는 최외곽에 있는 궤도 3S의 2개, 3P의 2개. 사실은 여기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으나 뭐 저기 앞에 S 6이죠. S3P만 보면 6개인데 자리는 6개 있으나 뭐 남아 있는 전자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4개의 전자에 의해서 3S, 3P 오비탈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뭐 이건 자연계 뭐 어디나 다 있는 현상이죠. 시스템은 낮은 에너지 가지길 희망하고요. 그래서 3S, 3P 궤도들은 서로 합해집니다. 하이브리드. 합해져서 3SP 혼성 궤도를 일반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궤도 하나를 여기 이렇게 그려둔 겁니다. 3SP로. 거기 안에 자유전자가 있고요. 이런 상황을 좀 잘 쓰기 위해서요. 뒤에 슬라이드에 또 나옵니다. 실리콘 원자 하나에 제가 동그라미를 칠 건데요. 실리콘에 동그라미 친 거는 저기 10번째 전자까지 똥돌 뭉친 돌덩어리처럼 그걸 의미하고요. 그 머리 위아래 동서남북에 점 하나 찍은 거는 최외곽 전자 4개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를 옆에 또 그릴 수 있겠죠. 옆에 또 그리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게 실리콘 1번, 2번, 3번이라 번호만 붙이면 1번, 2번이랑 2번, 3번 사이에 전자 2개가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서로 니꺼 내꺼 없이 서로 같이 가져가자 해서 공유한다라고 해서 공유 결합, 영어로 코밸런트 본딩을 만듭니다. 뭐 화학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이었으면 고등학교 시절에 관련해서 뭐 많이 공부했을 텐데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구나. 누가요? 실리콘 원자와 원자끼리. 저 결합은 엔간해선 깨지지 않습니다. 위로 위성 쏘아서 올라가도요. 저 결합 거의 안 깨집니다. 엔간하면 안 깨집니다. 꽤 단단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실리콘 원자들이요. 이렇게 제가 지금은 그냥 X축 방향을 따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무슨 규칙에 따라 쭉 배열되어 있을까? 그게 오늘 수업의 첫 슬라이드에 있는 이 얘기죠. 크리스탈 구조란 뭐냐? 원자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는 소재, 물질. 그럼 일정한 규칙 그게 뭔데요? 이렇게 그냥 가로로 쭉 배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규칙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이미 실리콘 원자들을 배열해서 만들어 본 이미지가 왼쪽 위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재료공학 하시는 분들이 학문을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스터디를 한 게 이겁니다. 일단은 뭐 결정 재료든 뭐든 물질이 저렇게 크니까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뭔가 셀이 있지 않겠냐. 그걸 이제 사람들이 유닛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닛셀. 그 유닛셀을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흰색 점선 보이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흰색 점선 주사위예요. 정육면체. 저걸 유닛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닛셀에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유심히 보면 꼭지점 8개, 당구공 하나씩 빡 박혀 있는 거죠. 저 당구공이 실리콘 원자입니다. 아까 공부한 14번 원자 번호를 가지는 실리콘 원자인데요. 이렇게 생긴 유닛셀을요. 뭐 택배 박스 같기도 하죠. 옆에 또 유닛셀을 두고요. 또 옆에 유닛셀을 두고요. 또 옆에 유닛셀을 두고. 그게 제가 조금 전에 그린 실리콘이 이렇게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상황이랑 똑같죠. 저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상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지 않은 원소들이 당구공들이 여기저기 보일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실리콘 결정제를 원자 구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결정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건요. 재료공학자들이 뭐 어떤 재료건 유닛 단위가 있을 거고 그 단위에 꼭지점에 이렇게 원자들이 박혀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 재료를 쫙 구성해 봤고요. 그 결과물이랑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뜯어다가 안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거랑 달라요. 다른 게 여기 덕지덕지 이렇게 몇 개 원자들 더 있잖아요. 이 도대체 얘는 뭐야? 뭐가 이렇게 더 붙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수십 년 된 학문이에요. 제대로 한번 파보자 해서
밑에 있는 요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유니셀의 꼭지점에만 원자들이 쫙 붙어 있는 결정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결정 재료는 심플 큐빅 스트럭처를 가집니다라고 책에서 소개합니다. 재료공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 쓰는 디램 랜드를 만드는 실리콘 웨이퍼는 심플 큐빅, 즉 줄여서 SC 스트럭처를 가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뭐 배울 필요 없겠네요. 맞아요. 배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일단 그렇다 하고 이해를 합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궁금해하는 실리콘 웨이퍼의 실리콘 결정 재료는 원자들이 어떻게 유니셀 안에 들어있느냐? 꼭지점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즉 심플 큐빅 스트럭처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윗면, 아랫면. 이게 정육면체니까 면이 6개잖아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 앞, 뒤.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한번 눈에 보일 겁니다. 위아래, 좌우, 앞, 뒤. 그 면의 한가운데 영역에 당구공 하나가 딱 박혀 있는데 절반은 밖으로, 택배 박스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 박스, 즉 유니셀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긴 이런 결정을, 이런 뭐랄까요, 규칙을 따르는 결정 재료가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재료공학자들이 FCC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이게 서울 FC처럼 축구 그거 같긴 한데 왜 안 나오냐? 페이스 센터드 큐빅입니다. 그래서 C, F 이렇게 나온 건데요. 면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큐빅 구조를 만드는 뭐 그런 뜻입니다. FCC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실리콘 결정 재료는 FCC 구조도 아닙니다. 근데 그 구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갑니다. 실리콘 결정 재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안 친 게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 안 친 거 한번 눈으로 찾아보면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4개가 있죠. 그래서 초록 색깔 4개는 유니셀 내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까지 설명할 때는 꼭지점은 왠지 그죠? 엄밀히 말하면 아마 좀 생각해보면 8분의 1만 유니셀 안에 들어오고 8분의 7은 바깥에 있네 보일 거고요. 면에 있는 놈은 2분의 1만 유니셀 아니고 2분의 1은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놈은 온전하게 유니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놈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근데요. 육면체니까요. 정육면체 안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볼게요.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지점에서 저 D를 향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세요. 거기에 1대3 되는 지점에요. 여기에 실리콘 원자를 하나 답니다. 이 작업을요. 할 수 있는 데다가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면 기준으로 여기 했으니까 여기다 해볼까? 이렇게 실을 매달아서요. 1대3 되는 데다가 실리콘 원자를 매답니다. 또 아까 요 밑에서 해보면 밑에서 저 D를 향해서 쫙 쏴요. 그럼 1대3 되는 데다가 여기에 실리콘 원자를 박습니다. 마지막 이 지점에서도 쭉 당겨서 1대3 되는 데다가 여기에 원자를 하나 매답니다. 낙서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서 혼란스러운데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택배 박스 안에 실을 밑에 공이면 저 반대편 위쪽을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실을 매단다 생각하고 그 실에 1대3 되는 지점에 실리콘 원자를 달면 됩니다. 봤기 때문에 한번 지우고 원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보는 눈이 생겼을 겁니다. 꼭지점에 위에 4개, 밑에 4개. 육면체니까 면 6개, 윗면, 아랫면, 좌측면, 우측면,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대각선 4개, 1대3 되는 곳. 굉장히 조밀하죠. 택배 박스 하는데 아까 SC 구조는 꼭지점에만 원자가 매달려서 그 택배 박스를 들고 좌우, 위아래, 앞뒤로 확장해서 재료를 만들었는데 FCC 구조는 SC 구조를 내포하고 있죠. 가지고 있죠. 근데 면에다가도 원자를 더 박아서 좀 더 덴스하죠. 밀도가 높은 결정 재료죠. FCC 구조도 배웠는데 실리콘 웨이퍼는 FCC보다 더 덴스해요. 더 덴스한 그 정답은 대각선에 이제 원자들이 놓여 있다. 이런 구조를 이름하여 SC도 아니고 FCC도 아니고요.
여기 밑에 답이 나와 있죠.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다이아몬드 하니까 그거 저기 되게 좋은 비싼 보석 아니에요. 그 보석 맞습니다. 이런 결정 구조에서요. 여기 당구공 표시로 되어 있는 원자 있잖아요. 저게 지금 저는 실리콘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다 탄소, 카본이잖아요. 6번 카본 원소. 카본 원소가 지금 제가 설명한 SC, FCC 그다음 대각선에 더 달려 있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면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우리 쓰는 하이닉스에서 쓰는 웨이퍼는 카본 대신 다 실리콘으로 바꿔져 있다. 대신에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됐죠? 그래서 실리콘을 카본으로만 바꾸면 어마어마한 웨이퍼 한 장의 가격이 뭐 수억 원에 달할 겁니다. 제가 서울시립대 있을 때 재료공학과의 송호성 교수님이라고 인공 다이아몬드 만드는 연구했거든요. 카본을 어떻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열 가하고 막 해가지고 정말 그 흑연 있잖아요. 흑연, 연필 그것도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그걸 구조를 비틀어 가지고요. 인공 다이아몬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얻어왔어요. 종로 귀금속 센터에 가서 팔면 돈으로 주겠지 하고 갔더니 딱 알더라고. 이거 천연 아니에요. 이거 저기 송호성 교수 그거 만든 거 그 회사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랬더니 또 약간 다르대요. 천연이랑 인공이랑 미세하게 좀 비틀어진 게 있대요. 뭐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를 더 이상 발굴하기 힘드니 인공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담이고요. 어쨌건 실리콘 웨이퍼에 들어가는 실리콘 결정 재료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진다. 이제 이 문장이 심플 큐빅 FCC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이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그 마지막 얘기로 이제 갑시다. 여기 징크 블렌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얘는 징크 블렌드 얘기를 하고 여기 계산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공부할 때 엘리멘탈 반도체 소재가 있고 컴파운드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컴파운드 중에 갈륨 알세나이드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갈륨 알세나이드. 이 유니셀을 가만히 쳐다보면 똑같아요. 실리콘하고. 꼭지점, 면, 대각선 눈에 싹 보일 겁니다. 근데 실리콘만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얘는 갈륨하고 알세나이드에 1대1로 섞여 있기 때문에 교대로 원자들이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은 다이아몬드 구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중요 지점, 꼭지점, 면, 대각선, 면을 채우고 있는 원자는 사실은 교대로 뭔가 다른 원자가 들어가 있어서요. 이름을 사람들이 이거는 징크 블렌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크 블렌드 구조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옵토 일렉트로닉스, 발광 영역이죠.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데 쓰는 데에는 이런 컴파운드 징크 블렌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게 앞으로 하이닉스가 개척해 나가야 할 미지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초고속 집적 회로라고 하이스피드 IC라고 표현하는데요. 주로 초고속이니까 뭔가 동작 속도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요겁니다. 테라헤르츠 영역대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영역은 다 기가헤르츠 대역대입니다. 뭐 5G 통신망도 28기가헤르츠부터 뭐 30 몇 기가 쓰고 있고 뭐 요즘은 찐 그 5 진짜 5G가 아니긴 해요. 아마 이게 페이즈 2로 넘어와서 제대로 된 5G 통신망은 앞으로 뭐 한 1, 2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뭐 한 수 기가헤르츠 대역대를 통신에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1000배 높은 주파수 대역대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쓰는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를 만드는 소재는 아직까지는 다 화합물 반도체예요. 실리콘으로 못하고 있어요. 실리콘 물질이 가진 한계 때문인데요. 이 한계가 어디 있어요 또. 유니스에 계시는 김병록 교수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분인데 해내셨어요. 실리콘 웨이퍼를 써서 테라헤르츠 측정 가능하고 구현 가능하다 해서 논문도 쓰시고 기술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테라헤르츠는 공항 가면 그 보안할 때 이렇게 두 팔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전신 수색하잖아요. 그거 할 때 쓰는 주파수가 테라헤르츠 대역대거든요. 그 장비 안에 들어가는 칩은 실리콘 칩이 뭐 일부 들어가겠죠. 뭐 이미지 저장하고 하는 건 기존 컴퓨터 칩들 쓰면 되니까요. 근데 그 핵심 파트 부품들은 갈륨 알세나이드 계열, 갈륨 나이트라이드 계열입니다. 이런 거 잘하는 데가 MIT의 그
토마스 교수님이 이런 갈륨 나이트라이드 또 석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유학 갈 때 토마스한테 갈까, 버클리에 가서 실리콘 핀펫 하는 교수님한테 갈까 하고 엄청 고민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나는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는, 앞으로는 또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자, 오늘 수업의 이제 마지막 시험에 낼 얘기입니다. 온라인에 지금 오늘 밤이나 내일이나 듣겠지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내가 반드시 출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구워 먹는데 예를 들어 1인분 시키면 200g이잖아요. 소금을 얼마나 넣을까 물어보면 한 5g 넣어야 되잖아요. 5g. 근데 소고기가 몇 g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면 간을 하기 위해서 소금을, 그래 난 좀 짜게 먹으니까 한 500g 넣을까 하고 한 주먹 퍽 넣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에 소고기가 엄청 많은 줄 착각하면 500g도 작은 양일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소고기가 200g밖에 없어요. 근데 소금을 500g이나 넣었어요. 이건 무엇인가? 망한 거죠. 소고기 구워 먹으러 갔다가 소금을 구워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웨이퍼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그 안에 실리콘 원자가 1세제곱센티미터, 즉 각설탕 크기만한 거죠. 되게 작은 부피, 정육면체 안에 실리콘 원자가 몇 개 있는지를 이해해야 그럼 실리콘 아닌 물질, 이름하여 불순물, 영어로 impurity, 도펀트, 이걸 넣는 행위를 도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올림픽 대회 가면 선수들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을 해서 자기의 근육의 퍼포먼스를 늘리는 부정행위잖아요. 반도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콘만 가지고는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없어요. 그 안에 불순물을 넣어야 돼요. 불순물을 넣을 때 마치 소고기에 불순물인 소금을 밀어 넣듯이, 물론 강원도 행성하고는 뭐 자연 간이 돼 있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소고기한테 소금을 잔뜩 먹여가지고 뭐 이미 소가 그냥 간이 적장이 돼 있어서 소금 안 치고 구워도 맛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이 실리콘 웨이퍼에 그러면 불순물을 얼마나 넣을까를 결정하려면 실리콘 웨이퍼에 실리콘 어타믹 덴서티, 실리콘의 원자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소고기가 200g이 내 불판 앞에 있는지 2kg이 내 앞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 그 답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대로 유니셀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는지 일단 카운트 헤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니셀의 부피가 얼마인지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부피당 몇 개인지만 알면 1세제곱센티미터에 몇 개의 실리콘 원자가 있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이미 답을 여러분은 보고 있지만, 자, 그러면 부피 계산하는 거야. 이게 정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겠네요.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맞아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되는데 이 한 변의 길이를 레티스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레티스는 영어 사전 찾아보면 격자 구조다라고 나오는데요. 한자어인데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그런 것들을 레티스라고 표현합니다. 뭐 회사 이름 중에 레티스 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이름도 있습니다. 자, 이 레티스 격자 구조 유니셀의 한 변의 길이를 레티스 컨스턴트라고 하고, 이 숫자는 외우세요. 0.543 나노미터입니다. 이걸 옹스트롱으로 바꾸면 5.43 옹스트롱입니다. 인텔이 24년 상반기에 20옹스트롱 기술로, 그게 2나노예요. 20옹스트롱이 2나노미터잖아요. 그래서 뭐 그 기술을 선보인다고 얘기하니까 옹스트롱의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나노미터의 시대를 넘어서 옹스트롱의 시대로 갑니다. 어쨌건 요 숫자 외우기 좋잖아요. 5, 4, 3 순서대로잖아요. 안 까먹을 겁니다. 저걸 들고 0.543 나노미터를 세제곱하면 단위를 환산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가 1 나노미터잖아요.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니셀 안에 원자가 몇 개, 실리콘 원자가 몇 개 있는지인데요. 이미 중간중간 제가 여러 번 힌트를 줬습니다. 일단 유니셀 인사이드 내부에 있는 거 아까 대각선이잖아요. 그 대각선에 1대3 되는 지점에 댕글댕글 매달려 있는 실리콘은 유니셀 안에 온전히 있잖아요. 그 대각선 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4개인데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4개가 유니셀 안에 있구나. 실리콘 원자 4개입니다. 그 다음은 꼭지점, 코너, 영어로. 코너에 있는 건 코너가 8개인데 각 코너마다 저기 하나씩 달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니셀 안에 진짜 네트로 순수하게 몇 개의 실리콘 원자가 들어오느냐인데, 잘 이해가 안 되면 택배 박스를 이렇게 하고 그리면 되나?
잘 그려야 되나? 대충 느낌이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2x2로 행렬 형태로 두고요. 요 만나는 교점 있는 여기다가요 실리콘 원자를 하나 뒀어요. 그럼 저 실리콘 원자는 4개의 택배 박스에 자기의 절반만 딱 던져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머리 위로 그 두더지 게임하듯이 톡 튀어나와 있겠죠. 그럼 이 위에다가 택배 박스를 또 2x2로 뭐 이런 정말 그림 못 그린다. 네. 뭐 대충 느낌 알겠죠? 나의 뜻을. 2x2로 해서 2층을 쌓아서 그 한가운데 점 있잖아요. 거기에 딱 코너 꼭지점에 있는 당구공 하나는 8개의 택배 박스에 온전히 다 포함돼 버리죠. 그러니 8개 택배 박스에 1개의 원자, 고로 택배 박스 하나당은 8분의 1개의 원자만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너에 있는 건요 8개가 있지만 사실은 8분의 1만 낼 거예요. 그래서 1개만 사실은 유니셀에 있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면에 있는 거. 면은 뭐 직관적으로 6면이니까 6개 면이 있는데 절반만 낼 거죠. 3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 총 8개의 실리콘 원자가 유니셀 안에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셀의 부피는 이 정도 됩니다. 1.6 마이너스 22승. 그걸 가지고 부피당 개수로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10의 22승 atoms per cubic centimeter입니다.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불순물을 넣는 건 소고기 200g 시켜놓고 소금 2kg을 던져 넣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에 내가 P형, N형 불순물을 넣는 거죠.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를 만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실리콘이 아닌 주기율표상의 다른 물질을 긁어다가 웨이퍼 안에 던져 넣는다는 건데요. 던져 넣을 때 그 양을 그냥 많다, 작다 이런 인문사회 쪽에서 얘기하는 지극히 많다, 매우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로 얼마?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척도가 저 5 곱하기 10의 22승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순물을 넣는 도핑의 농도, 도핑 컨센트레이션의 값은 지금 회사에 가서도요. 10의 20승 정도면 대단히 진한 겁니다. 21승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소금물이 떠오를 거예요. 소금물 100ml에 소금 뭐 10g을 넣는다. 근데 더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소금이 가루 그대로 그냥 비커 안에 안 녹고 있잖아요. 웨이퍼도 마찬가지예요. 액체가 아니라서 머릿속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딱딱한 고체 상태의 실리콘이라는 물질 안에 불순물을 넣으면 어디까지 얘가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박힐까인데 제대로 박힌다는 표현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야, 너 실리콘이지, 너 나와. 나 여기 알세나이드로 들어갈 거야. 이러면 제대로 박히는 거고요. 그냥 여기에 혼자 외톨이 있으면 이게 바로 물 담아놓은 비커의 가루 덩어리로 있는 그 소금하고 똑같아요. 그 소금은요. 소금물을 들이킬 때 짜다 안 짜다 할 때 그 가루 소금은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녹지도 않아서 그냥 지 혼자 있는 거잖아요. 녹아야 이 소금물이 짜다, 더 짜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리콘 결정제를 웨이퍼 안에 이 실리콘 원자를 덜어내고 이 안에 뭐 포스포러스가 들어가야 이놈이 불순물로서 뭐 역할을 하지 그냥 가운데 하나 여기 포스포러스 넣었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electrically activated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만약에 소금구이집에 가서 소고기 구워 먹는데 소금 위에 얹으면 보통 녹아서 스며들잖아요. 안 녹고 그냥 그대로 냉동 상태로 소금이 가만히 있다 생각해봐요. 소고기에 간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다이아몬드 구조의 이 실리콘 원자 대신에 어떤 실리콘 아닌 물질이 박혀 들어가야만 도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핑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5 곱하기 10의 22승 다이아몬드 구조 이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은 저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이겠네요. 이런 결정 재료의 면이랑 방향을 좀 표현하는 표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도핑 얘기로 전자가 어떻게 생기고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얘기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지금 굉장히 딥다이브해서 그냥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거야. 실리콘 뭐 규칙적으로 배열된 거라는 수준에서 더 들어가서 5 곱하기 10의 22승 SC, FCC 다이아몬드 구조, 징크 블렌드 구조, 컴파운드, 엘로이, 엘리멘탈 뭐 이런 얘기, 컨덕티비티, 리지스티비티 숫자 다 얘기해줬어요. 단위도 얘기해줬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넣고 있길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여기저기 툭툭 중간중간 수업 중간에 튀어나올 겁니다. 네. 자, 질문 있나요? 오늘 뭐 거의 다 했습니다. 12분이네. 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줄래? 녹화 강의요? 이거는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따로 내가 조용한 공간에서 멋있게 말을 잘 이런 농담 섞어가지 않으면서 진짜 강의 내용 맞게 더럽게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 일상생활이나 현재 인더스트리에 일어나는 얘기 빼고 이 내용만 담은 녹화 그 동영상 강의 이 랩탑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를 조금씩 올려줄 겁니다. 수업 이후에. 이거를 오늘은 이제 가을 축제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 배려하기 위해서 줌에다 지금 내가 강의를 녹화하고 나중에 올려주겠지만 뭐 매번 줌을 열기도 거시기 하고 하여튼 뭐 그때 상황 봐서 내가 또 몇 번은 양해를 구했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 때는 녹화해서 당연히 또 올릴 거고요. 할 수 있으면 다 녹화해서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듣고 싶다는데 뭐 그걸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없고 가끔 못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정지를 하고 하면 되잖아요.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 차선용 원장님 역삼역에 있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지하 3층 컨퍼런스홀에 아마 나는 10시까지 오라고 안내를 받았고 11시에 촬영이 시작이 돼요. 다 앉아서. 뭐 한 10시까지로 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학생들이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10시 반까지 도착하라고 아마 안내가 나갔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지금 생각을 되짚어 보니까 뭐 조금 일찍 와서 주변도 둘러보고 네, 최종현 홀도 보고 건물도 좀 보고 뭐 그냥 맛있는 간식도 미리 먹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 질문 준 학생들이 있어서 내가 3명인가 뽑아놨거든요. 아마 그날 가면 그 촬영하는 감독님이 불러다가 너는 나중에 차 원장님 강의 끝나면 네가 손 들고 이 질문해야 돼 하고 안내할 겁니다. 그 사전 질의 준 학생 중에 모두는 아니고 일부 몇몇 학생들만 했고 그 학생은 원샷으로 카메라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간을 봐서 그날 강의 듣고 나 이거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 또 추가로 1명, 2명 정도 더 질문할 기회를 줄 거니까요. 잘 듣고 궁금한 사항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도 좋고 뭐 하이닉스에서 내가 몸담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뭐 그냥 브로드하게 다 받아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뭐 하고 뭐 편집이 필요하면 그거는 알아서 그쪽에서 커트하고 할 거니까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될 겁니다. 강의 진행은 내가 할 거고요. 내가 원장님 소개하고 나도 같이 강의 들을 거고 여러분 질문을 받아서 혹시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한마디 거들 거고 뭐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아무튼 다시 오기는 힘든 기회고요. 이 잡기 되게 힘들어요. 아무튼 우리 청중으로 반도체공학과 학생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잘 만들어서 원장님하고 좋은 기억을 좋은 메모리죠. 좋은 메모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요일에 봅시다. 네.